쓰레기는 제대로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5년 동안 저를 속인 그 남자, 오늘부터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중견 제조회사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회사에 바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딸인 저에게는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여자가 무슨 회사를 경영하느냐. 는 게 아버지의 지론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만한 사위를 얻어야 한다. 회사를 맡길 수 있는 똑똑하고 성실한 사위를 말이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차피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회사 직원 한 명을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정말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말투도 공손했고 아버지께 대하는 태도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똑똑하고 성실한 직원이다.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믿음직스러워. 아버지는 그렇게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죠. 한번 만나보거라. 괜찮은 청년이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남자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사랑은커녕 호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만났고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결혼을 결심했죠. 남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요. 회사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결혼하는 거였죠. 우리는 그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관리가들이 모두 참석했고 축의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2주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저 형식적인 것이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저는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손주를 봐야 하는데.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니? 저는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온갖 검사를 다 받았어요. 배란 검사,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 그런데 제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인, 건강하세요. 임신에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문제인가 싶어서 남편에게도 검사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나는 괜찮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겠지. 그렇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5년차가 되었을 때 우리의 부부 생활은 완전히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배란일에 맞춰서 달력을 보면서 기계적으로 관계를 가졌어요. 남편은 저를 안을 때도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회사 업무를 처리하듯이 차갑고 효율적으로 일을 끝냈죠. 끝나면 바로 샤워를 하고 침대 반대편으로 가서 잠들었습니다. 손 한 번 잡아주는 법이 없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인가? 이게 부부인가?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이였죠. 신우이는 남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따뜻하고 상냥했어요. 제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고요. 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요? 신우이는 늘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힘들 때는 같이 차라도 마시자며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 문제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언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이는 때가 되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한번 가보실래요? 저는 고맙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 치한약을 지어왔어요. 언니, 이거 제가 사드리는 거예요. 이거 먹고 원기 보양해서 아기 가져봐요. 그렇게 다정한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귀여워서 만날 때마다 용돈을 쥐어줬어요. 고모, 고마워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게는 없는 아이였지만 조카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가까이 하는 게 좋았어요. 신우이는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 보여서 제가 남자를 소개해 주려고 했었어요. 아가씨, 우리 아빠 회사에 괜찮은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요? 하지만 신우이는 매번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언니, 고마운데 저는 아직 남자 만날 생각이 없어요. 전에 상처가 좀 컸어서. 저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할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친한 언니 동생처럼 지냈습니다. 남편보다 신우이가 더 편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드물게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오늘 저녁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약속을 잡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관계를 개선하려는 걸까? 저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회사 근처의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미안한데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겼어. 오늘 못 갈 것 같아. 응. 정말 미안해. 다음에 보자.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실망스러웠어요. 아니, 실망을 넘어서 허탈했습니다. 역시 이 사람에게 나는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행복해 보이는 커플들, 웃으면서 걷는 가족들. 그때였습니다. 혹시 윤지?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부드러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잠깐, 이 사람. 민준 오빠? 맞아. 역시 윤지 맞네. 상해. 여기서 다 보내.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 제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과 선후배였어요. 그는 2년 선배였고 저는 1학년 신입생이었죠. 그때 그는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학과 최고의 인기남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저와 가까워졌고 1년 정도 만났습니다. 첫사랑이었죠. 정말 순수하고 달콤했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죠. 그 후로 10년 넘게 연락이 없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다니. 앉아도 돼. 아, 네. 앉으세요.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그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와, 정말 오랜만이다. 몇 년이야? 그러게요. 정말 오래됐네요. 그동안 잘 지냈어? 결혼했어? 순간 제 왼손 약지의 결혼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결혼했구나. 축하해. 감사합니다.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준 오빠는요? 결혼 안 하셨어요? 나? 아직 못했어. 왜요? 그렇게 인기 많으셨는데. 하하. 그냥 인연이 없었나 봐. 너처럼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의 말에 가슴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옛날 대학 시절 이야기, 그동안의 근황, 서로의 삶에 대해서. 이상했습니다. 남편과는 5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이렇게 편하게 대화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만난 옛 연인과는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우리 저녁 먹을까? 민준 오빠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귀여운 여성이 옛 남자친구와 저녁을 먹는 게 괜찮은 걸까? 하지만 오늘 저를 바람맞힌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좋아요. 우리는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와인도 한 잔씩 시켰어요. 건배. 오랜만에 재회를 위해. 건배. 단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윤지야, 솔직히 말해도 돼.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민준 오빠는 언제나 눈치가 빨랐습니다. 제가 뭔가를 숨기려 해도 금방 알아챘죠.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결혼 생활이 힘들어? 제 침묵이 답이었나 봅니다. 민준 오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시간 넘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 웃긴 에피소드, 서로의 취미. 정말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즐거웠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외로움이 이 시간만큼은 잊혀졌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 윤지 만나서.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친구서 말이야. 친구로서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이 즐거움을, 이 위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연락해요. 좋아. 그럼 연락할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 오늘 밤을 떠올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죠. 일정이 있다더니 취소되었나 봅니다. 들어왔어? 응, 저녁은? 먹었어. 그래. 그게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서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준과 연락처를 교환한 게 메시지에 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오빠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정말 반가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감정이 뭔지 알면서도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냥 친구를 만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레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이 달콤한 떨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준 오빠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안부였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윤지는 오늘 뭐 했어? 이런 소소한 문자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문자 하나하나가 저를 기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집에 있어도 제게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보거나 핸폰만 들여다봤고 저녁에 퇴근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먹어. 응. 대화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준 오빠는 달랐어요. 제 하루를 궁금해했고 제 감정을 물어봤습니다. 마치 제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대해주었죠.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민준 오빠가 전화를 했습니다. 윤지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같이 전시회 갈래? 전시회요? 응. 인사동에 좋은 전시회가 있더라고. 내가 예전에 미술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미술을 좋아했다는 걸. 저는 망설였습니다. 주말에 남편을 두고 오빠를 만나러 가는 건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하나 남편은 어차피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었어요. 좋아요. 갈게요. 좋아. 그럼 토요일 2시에 인사동역에서 만나자.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베이지색 트위드 재킷에 검은색 트리밍이 들어간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스타일이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했고요.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제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골프 가방을 챙겨서 나갔어요. 다녀올게. 라는 인사에 응, 다녀와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죠. 저도 집을 나섰습니다. 인사동옥에 도착하니 민준 오빠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윤지야, 그는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오빠,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우리는 전시회로 향했습니다. 전시회는 현대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추상화, 설치미술, 영상작품.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그림 어때? 나는 뭔 소린지 모르겠어. 민준 오빠가 한 추상화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외로움 같은 게 느껴져요. 외로움? 네. 이 색감이랑 선들이 뭔가 혼자 있는 느낌이랄까요? 민준 오빠는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윤자 외로운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오빠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미안, 괜히 무거운 얘기 꺼냈네. 우리 커피 마셔 갈까? 전시회를 다 본 후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학 시절 이야기, 요즘 하는 일, 취미 생활. 민준 오빠는 지금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했어요.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좋거든. 그는 열정적으로 자기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윤지는 뭐하고 지내? 저는 그냥 집에 있어요. 취미 같은 거 없어. 글쎄요. 요즘은 별로. 사실 저는 결혼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가끔 신우이를 만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나랑 같이 이것저것 해보는 거야. 전시회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래도 될까요? 왜 안 돼? 우리 친구잖아. 친구. 저는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만 나누기도 했습니다. 민준 오빠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웃음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 감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친구로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오빠의 문자가 오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만날 약속이 있는 날은 아침부터 설렜습니다. 이건 사랑이었습니다. 10년 전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혼 여성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준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윤지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네, 있어요. 그럼 한강공원에서 만날까?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일까? 혹시. 네, 알겠어요. 저녁 7시 한강공원에서 민준 오빠를 만났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준 오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강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오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민준 오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뭔가 무겁고 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윤지야, 네, 미안해. 네. 갑자기 미안하다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민준 오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게 우연이 아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카페에서 너를 만난 거 우연처럼 보였지.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한테 부탁을 받았어. 네, 내 남편이 나한테 연락을 했어. 그리고 제안을 했지. 민준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를 유혹하라고. 너랑 불륜을 저지르면 내 어머니 병원비를 전부 대주겠다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내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으셨어. 3기야. 술비랑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나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 민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 남편이 나한테 연락을 했어. 어떻게 내 사정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제안을 했지. 너를 꼬셔서 불륜을 저지르면 돈을 주겠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 당연하지. 그런데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병원비는 계속 쌓여가고 나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 민준 오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서 너한테 다가간 거야. 내 남편이 내 스케줄을 다 알려줬거든. 그날 내가 거기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만나면서 너를 유혹하려고 했어. 내 감정을 이용하려고 했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지야, 나는 할 수가 없었어. 너를 만나면서 예전 감정이 다시 살아났거든. 아니, 사실은 그 감정이 사라진 적이 없었어. 오빠, 나는 너를 사랑했어.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너를 속이는 게 너무 괴로웠어. 민준 오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로 했어. 내 남편의 계획을 그리고 내가 한 짓을 전부 다. 저는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줄 게 있어. 뭔데요? 내 남편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사진기사를 고용해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사진을 찍고 있어. 불륜의 증거를 만들려고. 그 사진들로 너랑 이혼하고 내 아버지 회사를 차지하려는 거야. 유책배우자로 만들어서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 그리고 배신감. 윤지야,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오빠, 저는 민준 오빠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사진기사가 누군지 알아요? 응? 지금 어디서 우리를 찍고 있는지 알아요? 민준 오빠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기, 저 나무 뒤에 있어. 검은색 모자 쓴 남자.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멀리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좋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윤지야? 오빠, 저 따라와요. 지금부터 우리 역공을 시작할 거예요. 역공? 네. 그 쓰레기 남편한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저는 민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저랑 연극 하나 해줄래요? 연극? 네. 저 사진기사를 잡을 거예요. 민준 오빠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뭘 하면 돼? 저는 민준 오빠에게 귓속말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오빠, 저 너무 힘들어요. 저는 민준 오빠의 품에 안겼습니다. 윤지야, 민준 오빠가 저를 껴안았어요. 멀리서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기사가 열심히 찍고 있었죠. 오빠, 우리 어디 조용한 데 가요. 이야기 더 하고 싶어요. 그래, 가자.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모텔 밀집 지역으로 향했어요. 사진캐는 계속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모텔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들어가려는 듯이 문 앞에 섰죠. 사진캐는 더 가까이 다가와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뒤를 돌아서 사진기사에게 달려갔어요. 잡았다. 사진캐는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민준 오빠가 재빨리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 아니, 저는 사진캐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카메라 좀 볼게요. 저는 사진기사의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지만 그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거 제 사유재산인데요. 그럼 경찰 부를까요? 불법 촬영으로. 사진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의 얼굴 찍으셨죠? 허락도 없이. 이거 초상권 침해예요. 경찰 부를까요? 그건 아니면 우리랑 얘기 좀 할래요? 조용히?
민준 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진기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얘기합시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사진기사를 마주 앉혔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제 남편이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알고 있으니까. 제 남편이 얼마 준다고 했어요? 사진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괜찮아요. 어차피 다 알게 될 거예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제안할게요. 저는 사진기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남편이 부른 금액의 2배를 드릴게요. 네, 사진기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금부터 제 남편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그게 무슨... 제 남편이 시킨 대로 하세요. 하지만 모든 증거를 저한테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의 행적도 조사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사진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계약 성사네요. 저는 핸폰을 꺼냈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일단 선입금으로 절반 드릴게요. 일을 잘 마치면 나머지 드리고요. 사진가는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저는 바로 송금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남편 미행해주세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전부 다 기록해주세요. 사진이랑 동영상 전부요.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사진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잠깐만요. 저는 사진기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제 남편한테는 오늘 일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보고하세요. 저랑 민준 오빠가 모텔 근처까지 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진기사가 나가고 저와 민준 오빠만 남았습니다. 민준 오빠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윤지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절 이렇게까지 배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윤지야, 민준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뭐든지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 고마워요, 오빠. 저는 민준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끝까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당연하지. 내가 옆에 있을게. 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오빠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울지 마. 우리 꼭 이길 거야. 그 아픈 놈한테 당하지 않을 거야.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가를 매수한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남편도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응. 알았어. 짧은 대답만 돌아왔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저를 어떻게 배신하고 있는지를요. 사흘이 지났을 때 사진기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만날까요? 조용한 카페로 올게요. 위치 보내드릴게요. 저는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사진가는 이미 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인,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뭘 알아내셨어요? 사진가는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제게 밀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남편과 시누이가 함께 레스토랑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마주 앉아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시누이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두 사람이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부인. 하지만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계속 보여주세요. 사진기사가 다른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한 아파트 앞에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시간은 밤 10시. 아, 저 아파트. 제가 시누이가 산다고 알고 있던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남편이 그 아파트에서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6시였어요. 남편분이 일주일에 2-3번은 이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나옵니다. 거기서 자고 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있어요? 사진가는 망설이다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그 아이가 함께 놀이공원에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남편이 아이의 손을 잡고 시누이가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 이 사진들 언제 찍은 거예요? 지난 일요일입니다. 남편분이 골프 간다고 하신 날이죠?
골프. 그날 남편은 골프 가방을 들고 나갔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요. 그리고 부인,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사진기사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의분의 주민등록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우이의 이름은 박지연. 성이 박씨였어요. 제 남편 성은 김씨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남매인데 성이 다르다는 게.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파봤습니다. 이 박지연이라는 사람, 사실은 신우이가 아닙니다. 그럼? 남편분의 전처예요. 뭐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아이는 남편분의 친딸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과 남편분이 결혼하기 1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난남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있습니다. 사진기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의료기록입니다. 의료기록? 네. 남편분이 5년 전에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인과 결혼하시기 반년 전이었습니다. 즉, 애초에 부인과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제 몸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산부인과를 던전하며 검사를 받았고 한약을 먹었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남편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부인, 괜찮으세요? 사진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한약. 신우이가, 아니, 박지연이 제게 준 한약. 잠깐만요. 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아직 한약 공지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이거 제가 아는 한의원에 의뢰해봐야겠어요. 그게 뭔데요? 신우이, 아니, 박지연이 제게 준 한약이에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모르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저는 그날 바로 제가 아는 약학연구원 선배한테 갔습니다. 약학연구원은 대학 선배였어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었죠. 선배님, 이 한약 좀 분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응. 무슨 한약인데? 제가 먹고 있던 건데 뭔가 이상해서요. 알았어. 며칠 걸릴 거야. 사흘 후 선배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자 선배의 조언을 바탕으로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윤지야, 이거 누가 지어준 거야? 왜요? 뭐가 문제예요? 이거 보약 아니야. 내 체질이랑 완전히 안 맞는 약재가 들어있어. 네, 장기간 복용하면 간 기능이 손상되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 심하면 만성 피로나 각종 질환에 취약해질 수도 있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거 고의로 잘못 지은 거 같은데 누가 지어줬어? 신우이요. 신우이가 한의사야? 아니요. 그냥 아는 한의원이 있다고 해서.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당장 먹지 마.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박지연은 저를 서서히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차 안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그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저는 아버지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앞에 섰을 때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빠. 윤지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는 반갑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빠, 할 말이 있어요. 그래.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옆에 앉으셨어요. 무슨 일인데? 아빠, 이거 좀 봐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제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있어요. 전처랑 아직도 만나고 있고 저랑 이혼하려고 불륜 증거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뭐? 그리고 아빠 회를 빼앗으려는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저한테 아이가 안 생기는 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결혼 전에 정관 수술까지 받았대요. 이 자식이 감히 아빠,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이놈이 우리 가족을, 우리 회사를! 아버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어요. 아빠! 아빠!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아빠! 아빠!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요!
조원들이 달려왔고 저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저는 울면서 구급차를 따라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도했어요. 제발 괜찮으시길.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은 혼수 상태십니다. 혼수 상태? 네. 언제 깨어나실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그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게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연회. 할 수 있나요? 네, 중환자실로 옮겼으니 잠깐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온갖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바보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어. 저 쓰레기들을 반드시 응징할 거야.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을 나와서 민준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아빠가 쓰러지셨어요. 뭐? 지금 어디야? 땡땡병원이요. 금방 갈게. 기다려. 30분 후 민준 오빠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회장님은? 혼수 상태세요. 저는 민준 오빠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요. 응? 저 쓰레기들한테 이제부터 제대로 복수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 거예요. 민준 오빠는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끝까지. 고마워요, 오빠. 저는 다짐했습니다. 쓰기는 제대로 분리수거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리수거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제가 꼭 이길게요.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있었어요. 장인어른 상태는 어때? 똑같아요. 남편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내가 잘 처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아버지가 쓰러진 후 회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거겠지.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지야, 내 남편이 나한테 연락했어. 만나자고. 계획대로네요. 응. 오늘 저녁에 만날 거야. 사진차 대기시켜놨어. 카페에서 몰래 촬영할 거야. 조심해요, 오빠. 걱정 마. 그날 저녁 민준 오빠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진카는 카페 구석에서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다음 날 민준 오빠가 저를 만났습니다. 다 됐어. 영상이랑 녹음 파일들 다 확보했어. 민준 오빠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남편과 민준 오빠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지 말이야. 계속 만나고 있지? 네. 모텔에 같이 들어가는 사진만 있으면 완벽해. 5천만 원 줄게. 영상에는 남편이 봉투를 꺼내서 민준 오빠 앞에 밀어놓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일단 선금으로 1,000만 원. 일 끝나면 나머지 줄게. 증거만 확실하게 만들어주면 돼. 민준 오빠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내 남편이 불륜을 사주한 증거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며칠 후 저는 밤 9시쯤 박지연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조카에게 준다는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박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가씨, 저 윤지예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요? 이 시간에? 네, 조카한테 선물 주려고 왔어요. 급하게 나온 김에 들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연이 나왔는데 야한 레이스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어요. 아가씨, 혹시 자고 계셨어요? 아,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2개 놓여 있었어요. 둘 다 절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는 남자 재킷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손님 계셨어요? 박지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와인잔이 2개네요. 친구가 다녀갔어요. 저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시선을 옮기자 빨래 건조대가 보였어요. 그곳에는 남자 속옷이 널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사각 팬티였어요. 아가씨, 남자친구 생기셨어요? 박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굵은 남자의 기침 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박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안방에 누가 있어요? 박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저는 박지연을 지나쳐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언니. 박지연이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이건 이건 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회사 일로 늦는다며?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급하게 옷을 주워 입고 나왔어요. 여보, 얘기 좀 하자. 뭘 얘기해? 내가 다 봤는데.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알고 있어.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남편과 박지연이 레스토랑에서 키스하는 사진, 이 아파트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놀이공원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사진. 이것도 알고!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아가씨가 사실은 당신 전처하는 것도 알아? 남편과 박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뭐가 목적이야?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들켰네. 그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래, 맞아. 지연이는 내 전처야.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친딸이고. 너랑 결혼한 건 회사 때문이었어. 내 아버지 회사.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내 아버지한테 신뢰를 얻고 회사에서 입지를 다지고 내가 물려받은 다음에 너랑 이혼하는 거. 어떻게? 네, 불륜 증거를 만들어서. 그럼 너는 유책 배우자가 되고 위자료도 안 줘도 되니까. 박지연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한테는 내가 문제가 많다는 걸 각인시키는 거지. 주주총회가 2주 후야. 내 아버지 혼수 상태니까 경영권 승계 안건 통과시킬 거야. 그 다음엔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연이랑 재혼하는 거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정관 수술도? 응. 결혼 반년 전에 받았어. 애초에 너랑 아이 가질 생각 없었거든. 5년 동안 나는 그렇게... 저는 한약공주를 꺼내서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것도 계획이었어? 박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이거 부약 아니더라. 내 몸을 망가뜨리려고 한 거잖아. 서서히 아프게 만들어서 날 죽게 만들려고 한 거지? 박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좋아. 다 알았어. 지제 어쩔 건데? 이혼해 줄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순수히 이혼은 안 해줄 거야. 이혼하고 싶으면 유책 배우자를 만들어서 거기로 만들어 내쫓을 거야. 너희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아버님이 혼수 상태이신 마당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어차피 회사는 내 거야.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쓰레기는 제대로 분리수거해야 해. 기다려. 복도에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빠, 제발 깨어나세요. 제가 꼭 이길게요. 그렇게 저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지연의 아파트에서 나온 후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어요. 아빠, 깨어나세요. 제발요. 저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간은 무섭게 흘러갔어요. 주주총회까지 이제 1주일, 5일, 3일.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주주총회 전날 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아빠, 내일이 주주총회예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깨어나세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아버지의 눈이 떠졌습니다. 윤지야? 아빠! 저는 소리를 지르려다가 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검사 후 의사가 말했어요.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이 약하셔서 휠체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가 깨어나신 거 내일까지만
비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윤지야, 무슨 일이야? 저는 남편의 배신과 내일 주주총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지야, 네, 아빠. 내가 깨어난 건 비밀이야. 내일 주주총회에 나 데려가줘. 네, 아빠. 아버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자식 눈앞에서 직접 응징할 거야. 다음날 주주총회 시간. 저는 몰래 뒷문으로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옆 작은 방에서 대기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안 건은 회장 유고 시 경영권 승계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회사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투표를.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운 채로 회의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투표는 무슨 투표? 아버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인어른?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회장님이 깨어나셨어.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진혁, 예. 넌 오늘부로 해임이야. 장인어른 무슨... 닥쳐. 아버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내 딸한테 한 짓 말이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진혁 사장 해임에 찬성하신 분, 모든 이사들이 손을 들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장 나가. 경비 불러. 경비들이 들어와서 남편을 끌어냈습니다. 제발, 장인어른. 남편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 딸 윤지가 회사 일을 배울 겁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물론입니다, 회장님. 그 후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기, 결혼, 살인 미수.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 판결받았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박지연도 공동불법 행위자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준 오빠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어요. 윤지야, 다 끝났구나. 네, 오빠 덕분이에요. 별거 아니야.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오빠 어머니 병원비예요. 윤지야, 이건 받아주세요. 오빠가 저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민준 오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고마워. 윤지야,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빠, 응?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에요. 윤지야, 오빠 덕분에 복수도 성공했고 이혼도 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윤지야, 무슨 말을... 전 이제 남자는 지긋지긋해요.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5년 동안 속고 이용당하고 이제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아요. 윤지야,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전 이제 혼자 살 거예요. 민준 오빠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윤지야, 행복해. 오빠도요. 저는 일어서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다시는 누군가를 믿지 않겠다고. 다시는 사랑 따위에 속지 않겠다고.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아버지를 도와서 혼자 강하게 살겠다고. 결혼, 사랑, 그런 건 이제 없어. 나 혼자면 충분해.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달. 마치 지금의 저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외로움이 배신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복수는 끝이 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서